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9월 24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송광룡 전 수석이 말하지 않아서 우리는 몰랐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가 부정직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에서 송 전 수석 사태에 대해서 내놓은 해명 문안입니다. 이보다 더 솔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인사검증 시스템에 또 구멍이 뚫렸다,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던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 얼마나 순진무구합니까? 자신의 무능과 직무유기, 그리고 양심 없음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저 솔직함, 저 간결함, 그리고 저 우직함. 이제 청와대에서는 딱 한 사람만 솔직하면 되겠습니다. 그 딱 한 사람이 누군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으셔도 되겠죠.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경기 평택에서 일하는 국민TV 조합원 맹꽁이 신동주입니다. 요새 조합의 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후원도 하고 혹시나 광고 효과도 볼까 싶어서 광고 신청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건설 현장 크레인 대여입니다. 5톤 카고, 10톤 미니 크레인, 스카이 작업합니다. 주로 실내 작업하고요. 크레인 쓰실 분 불러주세요. 베테랑 기사가 달려갑니다. 평택 주변 당진, 둔포, 천안, 포승, 안성, 화성 지역입니다. 평택, 평안크레인. 전화번호는 010-7392-0300, 010-7392-0300번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기술과 신뢰, 그리고 안전을 자부하는 크레인, 맹꽁이 평안크레인입니다. 네, 9월 24일 이강윤의 오늘 시작합니다. 이 시간까지의 주요 뉴스 간단히 간추리고 뉴스 브리핑 듣겠습니다. 여야 원내총무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입니다. 모레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국회의장이 이미 공언한 바 있는데 이틀 앞두고 아직도 오리무중 답답한 구름만 끼어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새정치연합의 김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고 영등포 경찰서가 밝혔습니다. 법리 적용을 해서 기소를 한다면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므로 폭행 부분은 아니고 업무 방해 혐의, 즉 대리기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김현 의원은 어제 영등포 경찰서에 출두해서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추행 혐의 골프장에서요, 박희태 전 국회의장, 당사자인 캐디와 합의를 보았답니다. 그렇지만 경찰 수사는 계속됩니다. 예전과 달리 성추행이나 폭행 등에 관한 법이 바뀌어서 서령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해도 수사는 계속하게 돼 있습니다. 박 전 의장은 경찰 출두 전에 부랴부랴 당사자 캐디와의 합의를 서둔 것으로 보입니다. 돈이 얼마 오갔다거나 그런 내용의 합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런 거 굳이 알려고 하는 것, 여성 캐디분에게도 좋은 것은 아니겠죠. 내일부터 300인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하루에 2시간씩 단축 근무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임신 여성 보호에 관한 시행령이 바뀌면서 이 제도가 내일부터 실시됩니다. 자, 김영민 PD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뉴스 브리핑 시작하십시다. 할아버지의 친일 행적을 감싸서 논란을 빚었던 이인호 KBS 이사장. 이번에는 해방 직후에 친일파 청산을 소련의 지령이라고 강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사장이 된 다음입니다. 지난 23일이니까요. 예. 전경련 주최의 우리 역사 바로보기 진짜 대한민국을 말하다 강연에 나와서 친일파 청산에 대해 소련에서 내려온 지령이었다면서 공산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민족주의 부르주아 세력을 약화시켜야 하는데 친일파 청산이 내세우기 가장 좋은 명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해방 직후에 청산 대상에 오른 친일파들을 민족주의 부르주아로 합리화하면서 친일파 청산을 소련의 한반도 적화 전술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승만 박사가 박헌영을 만나서 소련과 손을 끊고 나와 손을 잡고 하자 이렇게 제의했지만 박헌영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때 박헌영이 친일파 청산부터 해야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웠는데 그건 결국 소련에서 내려온 지령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헌영 입에서 소련 지령에 따르면 친일파 청산부터 해야 되는 건데 당신 지금 친일파하고 손을 잡았으니 당신과는 제휴 안 한다. 예. 이런 말을 한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이승만이 박헌영에게 퇴짜를 맞으니 이 박헌영이 결국 소련 지경 따라 움직인 거 아니냐라는 자의적 해석인 것 같습니다. 서양사, 러시아 혁명사에 꽤 개척자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물론 아주 초기이긴 합니다만 예.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역사 해석, 인식, 사관이 자꾸 바뀌는지 희한한 해석을 계속 듣게 되네요.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어떻게 민족주의자라고 말합니까? 일본 민족주의자인가요? 그래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친일파 청산 노력조차 소련의 지령으로 폄훼하고 공산주의 세력의 분열 책동이라면서 이념적 낙인을 찍는 인물이 어떻게 공영방송 이사장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자신의 역사관을 마음껏 드러내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서 학자로 돌아가라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네, 최 의원의 마지막 질타가 꽤 의미심장하군요. 네. 이사장 되고 나서 계속 이 역사 해석 문제를 제기하고 말이죠. 자기 할아버지 비호부터 시작해서. 네. 자, 어떻게 좀 쉬고 또 치료를 받을 분을 자꾸 이렇게 공직에 앉혀요. 참 이분들 힘들게 말이죠. 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또. 네, 두 번째 뭡니까? 핵발전소 보안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핵발전소 설계도면은 당연히 1급 보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부도 실제로 1급 보안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국가 1급 보안 정보가 한국 수력 원자력의 허술한 보안 관리 때문에 사실상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설비 자재 같은 핵발전소 운영과 유지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한국 수력 원자력 본부 내의 각종 대외비 정보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한국수력원자력 정규직 직원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떠맡기기 위해서 핵발전소 내에 업무용 컴퓨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알려주고 방사성 폐기물 배출 허가 승인 등 중요 업무 처리를 맡겨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일하기 싫어서 그랬답니까? 네.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맡기기 위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원전 부품 위조 파문에 이어서 보안 파문까지 터지면서 한국 수력 원자력의 존재 자체가 의문시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 전개라는 평가입니다. 그렇네요. 자, 용역업체 직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접근할 수 있는 대외비 어떤 것들이 있느냐? 네. 1급 보안 정보인 핵발전소 설계 도면은 그렇고요. 또 전국의 핵발전소 23기거든요. 예. 전체 설계 도면 모두를 열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훈령을 보면은 비밀번호 공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런 기본적인 정보보안 지침이 위반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한수원은 사실 그 신의 직장이라 그러고 급여도 많고 업무 강도가 의외로 세지 않고 단지 이제 오지, 네. 격리지 근무자들, 네. 이제 좀 외진 곳에 있긴 하니까. 경주, 기장, 사실 월성, 등등 많은데. 울진. 예,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의 정서적 그거 말고는 굉장히 노동 조건은 강하지 않다고들 알려져 있는데. 예. 폐기물 배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외부 용역업체 사람들한테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줘버렸다.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어가서 알아서 그냥 꺼내서 가지고 가라 이거죠. 예. 정말 문제군요. 예. 그럼 뭐하러 직장은 다닌답니까? 예. 이게 진짜 불순한 의도로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 도면을 네. 빼간다. 네. 그러면 그냥 눈 뜨고 당하는 그 겁니다. 용역업체 직원을 조금만 포섭하면 예. 충분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약간의 금전적 유혹이라거나 예. 정말로 무슨 다른 목적을 품었다면. 예. 그런데 전혀 무방비 상태군요. 예. 한수원 정말 2012년 2월에 충격적인 그런 그렇죠. 원전 부품 비리 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그 당시에 뒤집어졌지 않았습니까? 부산 기장에 있는 고리원전 1호기가요. 네. 정전이 돼서 15분 동안 섰습니다. 이게 2시간 서면은 용용돼 버리죠. 용용. 예, 그렇죠. 노심이 녹는 상황은 멜트다운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후쿠시마가 되는 겁니다. 예. 그건 조금 아니.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과장이긴 합니다만. 예. 충분히 진전됐다면 그럴 수 있었죠. 바람의 방향 최악의 경우 90분이면 부산 전체가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고가 있을 뻔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런 보도가 나올 때까지 관리감독기관이 아무 일도 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2차 구멍이 뚫려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건 또 뭡니까? 그 뒤낭이라는 사람이 적십자사를 만들었잖아요. 예. 전쟁터에서 인도주의. 네. 그런데 지금 패션 무슨 가방 만드는 어떤 기업인이 여기 우리나라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임명됐다고. 역대 최연소고요. 기업인으로서는 첫 번째 총재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동분서주한 것 말고는 왜 이 사람이 적십자 총재가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게요. 그 박근혜 후보를 그레이스 언니라고 불렀던 그분인데 최연소 총재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57세가 최연소 총재군요. 그 집에서 쉬실 만한 노인분들을 공직에 자꾸 앉히니까 논란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젊은 사람 갖다가 이렇게 갖다 앉힌 모양인데 이 김성주 씨 성주그룹 회장 나는 연계를 좋아한다 이런 말을 했었죠. 예. 대선 때 그 빨간 운동화 신고 다니고. 글쎄 말입니다. 네. 예. 연계를 좋아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업인이 적십자사 총재된 것도 좀 뜻밖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영민 PD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중앙일보의 종편 JTBC 중앙일보의 대학 평가를 비중 있게 보도하는데 중앙일보가 전국 4년제 대학 1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성균관대와 고려대가 서울대에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3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포스텍이 1위에 올랐습니다. 2008년 이후 카이스트에 내줬던 정상을 5년 만에 되찾았습니다. 성균관대는 포스텍과 카이스트에 이어 3위, 고려대는 4위에 각각 올랐습니다. 두 대학이 서울대를 앞선 건 1994년 중앙일보가 대학평가를 실시한 이후 처음입니다. 삼성의 관계대학인 성균관대학교가 서울대학교보다 낫다는 소식은 기사의 핵심. 신문사의 대학평가. 과연 공정할까? 이를 취재한 MBC 보도. 서울의 한 사립대학 전공수업 강의실. 수업 전 자리 잡기 경쟁이 벌어집니다. 수강생이 100명이 넘다 보니 토론식 수업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교수님들하고 이 소통할 수가 없는 거죠. 강연회가 되는 거죠. 전공 수업이란. 강의를 나누면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시간 강사를 쓰면 전임 교수의 비율이 낮아져 대학 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학의 전공 수업, 영어 강의인데 실제 수업은 단어 한두 개만 빼곤 우리말로 진행됩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들어가서 사는 나라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컬처럴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죠. 좋은 대학으로 평가받기 위해선 취업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이나 인문학 계열 학과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기도 합니다.
신춘문예로 등단도 많이 하고 있고 다른 쪽으로 실적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 대학 평가 기준의 취업률이 좀 크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런 것만 고려를 해서 교수들 역시 1년 단위 평가에 장기적인 연구는 생각도 못합니다. 교수들이 주로 이제 단기 업적, 그러니까 양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단기 연구 업적 중심으로 내몰리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일부 신문들이 1년에 한 번씩 각 대학의 교육 여건이나 국제화 또 사회적 평판에 따라서 서열을 매기는 대학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대학들이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무리하게 평가 기준에 맞춰서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종학상회는 중앙일보 대학 평가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미 이들은 신문사가 왜 대학 평가를 하는지 그 맥락을 간파하고 있었는데 총학생회장의 CBS 라디오 인터뷰. 금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대학 순위평가가? 신문을 읽다 보면 광고 지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장소에서 예. 실제로 9월, 10월쯤에 대학 관련 광고가 급증한다는 논문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9월, 10월 대학 순위평가할 즈음 되면은 대학 광고들이 신문에 많이 붙는다? 네, 그렇죠. 혹시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도 드신단 말씀이세요? 그렇게 연관이 있어서 광고를 게재하면 순위를 높여줄게 이 정도로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예. 다만 그런 자극적인 기사를 낼 수밖에 없는 문제가 그런 자본적인 문제와도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도 청취하시는데 품질이 좀 좋지 않습니까? 음질이나 끊김, 에코 이런 게 있나요? 그러면 바로 좀 올려주시죠. 네, 양 기자. 네네. 오늘도 좀 답답해요. 뚫려가는 느낌 하나도 들지 않고 내일 모레로 본회의 잡혀있는 건 다가오는데 여야 신경전 양상도 보이는 것 같고 기자실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별다른 진전이 계속 없는 상태에서 여야가 계속 좀 신경전을 벌인다 또는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오늘까지도 아직은 별다른 진전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지도부 그리고 또 비대위원장 이렇게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이제 면담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자리에서 그 여야 간의 이제 협상 과정에서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야당에 요구하는 바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 조율이 좀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예상보다 면담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좀 그런 논의들이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예상들은 가능한데, 네. 어쨌든 관건은 지금 여야가 만나서 문제를 풀려면 현실적으로 야당이 세월호 협상 관련해서 이제 2차 그 가합의를 이뤘었던 예. 그 안에서 조금 더 이 진전된 내용들을 좀 요구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대신 수사권 기소권 부분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나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는 대체로 이제 지금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관건은 이 부분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제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과연 청와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선을 그어놓은 거기에서 한 발짝, 반발짝이라도 좀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이 오늘부터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원내대표 간의 협상의 최종 당사자인 이 원내대표 간의 회동은 정책위 의장 간, 그러니까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하는 그 정책위 의장 간의 실무협의, 그리고 이 국회 정상화 논의를 할 원내 수석 부대표 간의 실무협의, 이 양측에 이 두 갈래 협의를 거치면서 조금 이 접점이 찾아질 때 원내대표들이 만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결국은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또 많은 청취자분들이 뭐 대체로 짐작하듯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이제 선을 그어놓은 그 마지노선, 협상의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발짝, 반 발짝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양 기자. 선을 딱 그어놓고 하는 협상이 그게 협상입니까? 그게 통첩이지. 글쎄요, 뭐 저쪽에서는 그거를 협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는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변수가 될 만한 게 이제 26일 본회의 문제인데요. 예. 지금 어쨌든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결정을 하면서 26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를 해놓은 상태이고, 오늘 오후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을 따로 이제 비공개 면담을 요청을 해서 면담을 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는 26일 본회의를 강하게 요청을 했다고 하고, 그에 대해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뭐 확답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국회의장실 주변의 분위기를 보면 26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제 뭐 잠깐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새누리당이 151명 확실하게 출석시킬 가능한 제적의원 과반인 151명을 확실하게 출석을 시킬 의사가 그럴 상황이 되면 열 수도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분위기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한 140, 한 7, 8명만 돼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한 서너 명, 대여섯 명 이상 정도는 본회의에 참석할 의사를 가진 의원들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꽤 있어 보이는데요. 국회의장의 의지도 좀 강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26일 본회의 개최를 만약에 개최가 되는 걸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식적으로 본회의를 다음 주로 미뤄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설령 26일 본회의가 개최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아주 과하게 그렇게 좀 반응을 하지 않는 게 이후 상황을 볼 때 훨씬 현명한 대처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법안들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별다른 쟁점 법안이 없는 거고 또 그중에 지금 한 50개 정도는 사실 대표 발의를 야당 의원들이 한 법안들이랍니다. 그렇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인 의사일정 잡은 것에 따라가진 않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보이더라도 만에 하나 뭐 본회의가 열려서 이들 법안이 처리된다고 할지언정 그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의미부여하고 뭐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좀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만큼 그렇죠. 그냥 새정치민주연합이 보겠다. 오히려 조금 더 유연하게 이런 문제는 대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치 단독 처리 그런 저기를 좀 부각시킬 수도 있고 그거보다는 말이에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영선 원내대표가 실질적으로 협상력을 상실한 거 아니냐. 당 내에서 리더십도 많이 흔들리는데 그런 파트너하고 3차 협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새누리당의 협상 전략에서는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그럼 야당도 어떻게 좀 응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멤버를 바꾼다거나 뭐 그래야지. 자꾸 그 핑계 대면 지금 분위기로 보면 뭐 멤버를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번 더 어그러지면 그때 가서 또 한 번 뭐 혼선을 겪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야당의 그 공세에 나를 좀 무디어 놓는 그런 몇 가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링에 오르기 전에 신경전.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뭐 새정치민주연합이 굳이 뭐 정면으로 발끈할 이유도 없고 뭐 발끈할 여력도 없지 않을까 싶네요. 후자가 더 맞을 것 같아요. 발끈하자니 답변이 궁색하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쪽의 신사적인 그 정치 도의를 기대하는 건데
대놓고 기자들한테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참 힘은 좀 빠지겠어요. 여당 얘기도 좀 들어보십시다. 여당 네. 관장이신데 보수혁신위원회 새누리당 이게 가만히 면면 돌아가고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비주류나 친이계들도 섞여가지고 그런 쪽 그러니까 친박을 싹 빼놓은 사람들의 무슨 베이스 캠프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일부 나옵니다. 실제로 지금 친박 의원들 제가 오늘도 뭐 몇 사람 이렇게 통화를 해서 좀 물어봤는데요. 네. 지금 속으로 굉장히 부글부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혁신위원회라는 게 이제 뭐 대체로 지금 그 큰 방향으로 잡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인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그 앞으로 이제 공천 문제를 어떻게 가다듬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뭐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실제 이제 조직 정비하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할 거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뭐 국회의원 특법 문제 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루는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이게 길게 보면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총선 대선까지 이렇게 판짜는 주요한 핵심 기구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친박 인사들이 사실상 지금 배제돼 있는 상태고 더군다나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거기에 원희룡, 홍준표 지금 각각 제주지사, 경남지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경원 의원 이렇게 합류를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나경원, 홍준표, 원희룡 이들이 모두 사실은 친박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전체 지금 당은 사실 친박계가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당 지도부 역시 비주류인 김무성 대표 체제 또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이정현 청원 최고위원 빼고는 나머지는 다 비주류. 예. 이렇게 보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여권 내에서 여전히 막강하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는 친박계가 주류인 건 분명한데 그런데 당의 운영, 그러니까 당의 공식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와 또 당의 특별한 기구로 만들어 놓은 그리고 이게 이제 뉴스의 밸류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 혁신위원회를 다 지금 비주류가 장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장악을 하고 있고 여권 내에서의 정책 장악력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지만 비주류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베이스 캠프를 이 당 공식 회의석상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총선 대선까지 바라보는 하나의 기구를 통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좀 조직화하고 이거를 정교하게 가다듬는 하나의 장을 만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이게 이제 우연인지 뭐 계획적인지 모르겠지만 이 혁신위의 인적 구성이 매듭 지어지면서 혁신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또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 아닙니까? 예, 예. 이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뭐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뭐 최근에 이제 한두 군데 기사가 나오긴 했었고요. 본격적으로 지금 친박 주류와 이 비주류 사이에 좀 전선이 점차 좀 그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슬슬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연말까지는 좀 볼만하겠네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6시, 벌써 30분이네요. 어제도 이 시간에 게시판을 잠깐 봤는데 잠깐 한 두어 가지만 보고 지구촌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왕싸가지님, 이 정부 사건 사고에 관피아도 모자라서 박피아까지 저렇게 폐악질을 한다. 적십자사 총재는 좀 기구 성격하고 정말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챙겨야 하는가 싶고 말이죠. 즉 국민 정서 이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그런 뭐랄까요, 선전포고? 너무 단어가 강한가요? 좀 그렇습니다. 제가 그 청취자 반응 보고 물어봤더니
컴퓨터로 들을 경우에 두 가지 창을 동시에 열어놓으면 그렇게 에코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그와 유사한 의견을 다른 청취자께서도 주셨고요. 그러니까 아마 팟빵에 저처럼 익숙지 못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광룡 전 청와대 사회경제문화수석에 대한 임명 및 사퇴 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견해들 주셨습니다. 다들 느낌은 비슷하시리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원칙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남 탓만 하는 정말 남사스러운 국격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막 뜬 속보 하나만 전하고 지구촌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국방부가 차기 전투기로 F-35A를 결정했는데 한 대당 1,200억 원씩 40대를 사기로 결정했답니다. 상당한 금액이군요. F-35A. 이 기종에 대한 우수성이나 품질 또 뒷말 이런 건 어떨지 궁금합니다. 지구촌 이슈 들어가죠. 장혜림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UN 기후 정상회의 열렸죠. 여기 연설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가 있고요. 그 소식 네. 좀 먼저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전에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세계 120여 개국 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UN 기후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2020년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2015년 신기후협정을 타결짓기에 앞서 국제사회의 정치적 합의를 결집시키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개막 연설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강조하면서 이번 세기가 끝날 때쯤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탄소 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각국 지도자들도 기조연설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은 이미 기후변화 협약체제의 재원기구인 녹색기후지금에 약 5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앞으로 이 지원을 최대 1억 달러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억 달러요? 네, 네. 2배로 늘리겠다 이 얘기네요. 네. 버락 오바마나 다른 주요 국가들, 정상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20년까지 자국의 탄소 배출량을 2005년 기준으로 17%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에는 어떤 나라도 무임승차할 수 없다며 현재 세계 최대 오염 배출국인 중국의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기준으로 40%를 줄이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네. 전력의 27%를 대체 에너지로 바꾸고 에너지 효율도를 3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EU 집행위원장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해 앞으로 7년간 30억 유로, 한국 돈으로 4조 17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요. 프랑스 대통령도 1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독일 총리는 향후 4년 동안 1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회의에 중국과 브라질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빠진 것은 아마 결정적인 약점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들 구두로 약속하고 있는 것들 공수표가 안 돼야 될 텐데. 자, 그럼 그렇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번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UN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도시들의 역할을 담은 시장 협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작 협약이라는 것은 이 세 개의 도시 네트워크 간 협의인데요. 이 세 개의 도시 네트워크는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를 뜻하는 이클레이, 그리고 도시기후 리더십 그룹, 그다음에 세계 지방정부연합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도시 네트워크는 앞으로 도시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와 기후변화 적응 계획, 그리고 실제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세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박 시장은 기후변화는 국가뿐 아니라 세계 모든 도시가 함께 대응하고 공유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박 시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당연히 만났겠지만 무슨 얘기 오갔답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23일 유엔 본부에서 박원순 시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단독 면담을 하고 유엔 산하 노인 장애인 인권 분야 국제기구를 서울에 유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박 시장은 서울 시민 3명 중 1명이 노인이고 장애인 상당수가 차별을 느끼는데도 이 문제를 다루는 인권 전문 국제기구가 서울에 없다며 유엔 인구기금과 고령화 분야 도시국제기구 그리고 연구소 등도 서울에 유치되길 바란다고 전했고요.
고령화와 관련돼서는 세계 노년학과 그다음에 노년의학학회 영국 사무국 유치를 제안했는데요. 반 총장은 이것에 대해서 박 시장의 제안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또 내년 서울에서 세계 자치단체 국제환경회의 이클레이가 또 열린다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천여 개 지방 정부의 실천 계획을 서울 선언문에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반 총장이 이 총회에 참석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리아 얘기는 내일 좀 몰아서 함께 모아서 듣기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이슈 장혜림 외신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강남구 삼성동의 한전 부지 누가 가져갈 것이냐가 관심이었다가 현격한 차이로 현대자동차가 거금을 쓰고 나서는 왜 그렇게 많이 썼을까? 너무 쓴 거 아니야? 저러다가 현대차도 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어제는 알고 보니까 삼성전자는 5조도 채 안 되는 돈을 써서 애초부터 별로 학업의 뜻이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기 아버지나 자기 여동생의 뜻과는 달리 이 땅에 별 마음이 없었던 게로구만. 그러면서 아무튼 연일 화제에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승자의 저주가 정말 현실로 닥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단국대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하신 분이시죠.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탁견, 좋은 말씀과 좋은 논문들 많이 쓰고 계시는 조명래 교수님 연결했습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죠. 한전 부지 땅, 그게 삼성동 무역센터 맞은편에 있는 한 2만 6, 7천 평 된다면서요? 네. 그 땅 진짜로 노른자위 맞긴 맞습니까? 사실 잠재적인 노른자위 땅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으로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땅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네.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땅이라고 봐야 되죠. 아, 개발 여하에 따라서? 예, 지금 한전 부지만이 아니라 그 인근에 한국감정원이라든가 예. 서울의료원들이 이제 이전하게 됩니다. 예. 대규모 이전 적지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서울시가 거기다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제 집중시키겠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땅이 이 개발 여하에 따라서는 서울의 중심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건너편에 코엑스가 있곤 해서 중요한 곳이긴 한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감정원과 강남의료원까지를 합쳐서 지금 한전 네. 부지와 쭉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걸 하나로 했다면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그랜드 플랜이 되는 건 거의 확실할 텐데 요번에는 한전 부지만 하는 거죠, 일단. 네, 그런데 이미 그 한국감정원 땅은 삼성이 이미 가져갔고요. 아하, 네네. 그다음 서울의료원 부지가 지금 이제 매각이 이제 될 참이고, 네. 한전은 이제 넘어갔고, 등이 해서, 그거는 이제 언제 누가 가져갔냐, 어떻게 개발하냐 문제만 남아있습니다. 감정원 부지를 삼성이 이미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요번에 이것을 삼성이 가져가느냐가 더 관심을 모았던 게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연계 개발이 가능했을 수도 있을 테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요번에 지금 현대가 써낸 돈이 10조 5,500억. 그러니까 계산하기 좋게 그냥 10조 5천억이라고 치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시의 기부금으로 내야 되는 게 1조 6천억쯤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합치면 12조 원을 순전히 땅값으로 이제 지불해야 되는 건데. 네. 그 정도 이거 역시 조금 공허한 질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대자동차가 12조 원을 그 땅에다가 이렇게 지불할 만큼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모든 그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그 지금 상식 외로 이제 그 고액을 치렀다 이렇게 고가를 치렀다 하는데요. 네. 현대 입장에서는
돈은 신경 쓰지 말아라는 오너의 그 여러 가지 입장을 반영해서 이번에 쉽게 말해서 베팅을 한 것 같은데요. 예. 현대가 사실은 지금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보게 된다면 세계에서 한 빅5가 되고, 예. 앞으로 이제 빅3가 되겠다라는, 3대 이제 주요 자동차 메이커가 되겠다라는 이런 꿈을 갖고 있는데, 현대가 아직도 이 통합 본사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2006년부터 뚝섬에다가, 뚝섬 서울숲인데 거기다가, 통합 했는데. 본사를 만들려고, 네. 서울시와 여러 가지 협상을 해오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거기 한번 좌절을 하고, 또 빅3로 이제 거듭나기 위한 이 기업의, 대기업의 어떤 그런 욕망, 이런 것이 합쳐져서 경제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이 상징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야말로 상식을 뛰어넘는 지금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그냥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이제 그런 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사실 그거 가지고 잘 해 나가면서, 잘 해 나간다면서야 뭘 지금 하는 게 기우가 될 수도 있는데, 네. 마음먹은 대로 꼭 세상사가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 현재의 화폐 가치와 앞으로의 위상,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몇 가지 위기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물론 통합사업 필요하겠죠. 그리고 자동차 테마파크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좀 더 다른 데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견해를 제시하는 경제 및 경영 관련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조 교수님은 도시계획학 관점에서 얘기를 좀 더 나누긴 해야 되지만, 자꾸 얘기가 그리 갑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말은 이미 상식화된 용어일 테니까 부연하지 않겠고, 조금 성격은 다르긴 합니다만,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도 늘 하는 표현으로 단군 이래 최대 개발이다 어쨌다 그랬는데, 결국은 부동산 경기 하강과 맞물리면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용산국제권하고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현대자동차가 그리고 있는 청사진, 이게 잘 들어맞을 것으로 전공자의 입장에서 보십니까? 네, 그 승자의 저주는 달리는 마천루의 저주라고 우리가 쓰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호황기 때 마지막으로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대박을 노렸는데, 이제 그 이후에 들이닥친 부동산 시장의 어떤 침체, 그 다음에 미분양 속출 이런 것을 직면하면서 투자자가 쪽박차는 현상인데, 이 경우는 대개 이제 투자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양을 할 때 이제 직면하는 이제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통합 본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분양을 이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에서 볼 수 있는 승자의 저주나 마천루의 저주 같은 것은 이곳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대신 지금 현재 이 현대차나 혹은 현대그룹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재정 역량이라든가 또 투자해야 할 어떤 분야라든가 신기술 또 개발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고려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이 재정적 역량에 비해서는 과도하게 이제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 투자금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3사가 이제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3사가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세계적인 기업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기 때문에 만약 경기가 경기가 이제 국민이 나빠지고 그다음 자동차 어떤 그런 산업의 경쟁력이 이제 급변하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현대자동차가 아주 나쁜 경영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다. 더군다나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지금 이 투자 해수 기간을 한 20년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이와 같은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승자의 저주나 마천루의 저주 같은 것이 언제든지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일본의 아베 정권이 엔저 정책을 강력하게 펴고 있기 때문에 엔저의 효과를 지금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다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
엔고 때 우리가 도요타나 뭐 혼다 얘들을 아주 추월하는데 그 환율 효과가 결정적이었는데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즈음에 이런 게 시작돼서 아마 그런 우려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자동차 산업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현대자동차는 보다 큰 자동차 그 산업체 네. 흡수 통합될 것이라는 전망은 오래전부터 나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현대차가 그래 돼서 안 되겠지만은 그렇죠. 뭐 그럴 가능성도 뭐 계속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주 그러니까 빅3나 빅1, 2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하청 기지나 생산 공장으로 전락한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었죠. 네네. 그동안은 사실 잘 버텨오긴 했지만 좀 그건 뭐 너무 비관론에 빠질 필요는 지금은 없지만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매각 과정은 뭐 한전과 나머지 여타 기업들 간의 순수한 거래 계약이니까 공공성은 없었는데요. 결국 재벌의 재정 동원력, 금력을 확인하는 매각 과정이었는데 교수님께서 만약에 매각의 주체라면 공공성을 구현할 방법으로 뭐 이것은 해야 한다 또는 뭐 혹시 그렇게 제안하고 싶으신 그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네, 그 땅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값진 땅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이미 드렸는데요. 네,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개발하냐의 이제 관건인데, 예. 사실 그것은 서울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개발의 밑그림을 그리냐의 문제고요. 네. 이 문제는 결국 서울시 도시계획의 몫입니다. 아하. 따라서 이 서울시가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도시계획을 적용하게 되고, 네.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허용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잠재적인 어떤 그런 이 개발 가치가 실현되는 정도가 다른데, 네. 또 우리 현재 지금 서울의 박원순 시장은 네. 여기다가 이제 복합 국제 교류 지구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서울시가 이 땅을 뭔가 값진 곳으로 이렇게 쓰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 매각자인 현대 같은 이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 매각을 할 때 그 인수자에 대해서 이와 같은 조건에서 이 땅은 쓰여질 거기 때문에 이 땅을 인수할 때는 이제 향후 땅의 씀씀에 대해서는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을 해서 매각을 저는 했어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실제 그렇게 서울시가 네. 이런 부분을 요구를 했었는데 네. 한전에서 이것을 수용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서울시가 전체 도시지구 계획에서 이런 개념을 주문을 했는데 한전은 그걸 강제하기가 좀 힘든 점도 있긴 있었겠네요. 강제하기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뭐, 한전이 마음만 먹었더라면 충분히, 부대 조건을 달아서. 그런 매각 조건을 저는 제시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은 좀 더 장기적인, 그리고 큰 틀에서의 도시계획상 이 지구가 차지하는 의미가 좀 더 부각될 그런 점은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듣고 보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화제인데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이 땅을 어떻게 갖고 나갈지, 그게 오로지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또 자기들 회사에 어떤 재정적 부담을 미치게 되는 건 아닌지, 여러모로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단국대 지역계획학 전공하시죠? 조명래 교수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공기업 개혁에 대한 정부 방침에 관한 뉴스 짧게 한 대목 들으시고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방만 경영을 일삼고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부실한 공공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공개한다. 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는 어제 오후 국회에서 국민 눈높이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공기업 개혁안에 대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특위가 마련한 개혁안에는 철밥통 임금 체계를 개선하고자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 제도를 폐지하고
성과에 따른 승진 및 연봉제를 도입하는 방안,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부실한 자회사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네, 들으셨습니다. 짧게 말씀드리죠. 공공기관 및 공기업 개혁은 모든 정부가 초기에 또는 집권 전에 내놓는 것이긴 하지만 이번 정부는 특히 그 강도가 셌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 박근혜 당선자이기에 가능하리라는 기대도 많이 모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집권 후 1년 2개월쯤에 터진 세월호 참사는 관피와 적폐 이런 것들과 함께 공기업 개혁의 이론적 정당성과 명분을 강화시켜주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준비하고 있다는 공청회에 올리겠다는 공기업 개혁안 들으셨죠? 철밥통 임금 체계를 개선하고자 호봉에 따른 자동 승급 제도를 폐지하자. 성과에 따른 승진 및 연봉제를 도입하자. 부실한 자회사는 과감하게 정리하자입니다. 이 세 가지 들으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일 뿐더러 아니 그럼 아직도 이런 걸 안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이거 민간에서는 해도 10년도 더 전에 훨씬 도입한 것들이고요. 이른바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경쟁. 그것에 비추어 봐서도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무슨 자본주의니 뭐니 그렇게 어려운 말까지 들먹일 필요가 없는 거죠.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제도 폐지한다 이 말은 일 하건 말건 사고를 치건 안 치건 그저 따박따박 시간 가고 날짜 가서 1년 지나면 호봉 하나씩 턱턱 올라가서 높은 사람 되고 급여 많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깨진 지가 언젠데 지금 공기업에서 이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것도 이거 할지 말지를 공청회에 붙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실 자회사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방안. 과감하게는 뭐죠? 그럼 여지껏은 덜 과감하게 소극적으로 정리했나요? 부실 났다는 것은 곧 우리 세금 털어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공기업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을 하겠다 그러면서 무슨 생색을 내고 무슨 공청회를 하고 이런단 말입니까? 한마디로 염치가 없는 거죠. 제가 딱 사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이나 차관이나 1급 기획실장 이런 사람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지내다가 공무원 퇴직하는 사람들의 관피야 이거는 하도 눈을 부릅뜨고 보는 데가 많으니까 그리고 숫자상으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해봐야 100명도 채 안 될 거고 한꺼번에 퇴직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니까. 실제 관피아의 구조적 문제점은 뭔 줄 아십니까? 공무원들은 말이에요. 정년 퇴직하고 중간쯤에 옷 벗고 나와서 인사적책은 오래 있어봐야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한 사람들 미리미리 내보내는 거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산하기관, 그다음에 그 밑에 자기가 있었던 부서의 공기업, 그다음에 공기업들과 거래관계에 있는 또는 유관 업무 분야의 협회 이렇게 세 군데를 한 번에 3년씩 곱하기 3이죠. 그걸 보고 세 텀, 영어로 3텀이라고 합니다. 원텀은 3년 자리 보장해 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연봉 1억에서 1억 5천은 다 받습니다. 장으로 가건 부회장 바이스 자리로 가건 하건 밑으로 갈수록 협회 이런 데로 갈수록 공무원들 심부름꾼을 하는 그러니까 역할은 그거에 불과하지만 돈은 더 많아지죠. 그래서 중앙부처 중에서 실물 경제 관련 부처들 이런 데서는 중하위권 퇴직자들도 정년 퇴직이 아닌 그리고 꼭 행정고시를 본 출신이 아닌 그냥 사무관이나 서기관으로 있다가 50 한 초중반에 옷 벗고 나오는 사람들 3번 3년씩 3텀 9년이죠 합치면 그거 하는 것을 기본이고 당연한 게들 여깁니다. 일례로 해외자원개발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인데요. 이명박 정부 때 해외자원 많이 한다고 한참 잘 나갔던 곳이기도 하고 나라 돈도 한 100몇 억씩 1년에 들어갑니다. 여기 물론 SK다 대성에너지다 GS 칼텍스다 이런 데들이 많이 회원사로 들어와 있는 데인데 여기 수장 자리를 두고 그동안 계속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퇴직자들을 내보내던 곳이었는데 이게 청와대에서 조정을 했나 봐요. 그래서 국무총리실 출신으로 주기로 하자 그랬답니다. 그래서 올 7월, 6월 중에 국무총리실 무슨 국장 하던 사람이 여기 수장으로 왔고 한 자리 뺏긴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는. 야,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던 걸 그냥 뺏기나? 그래도 없던 상무 자리쯤은 하나 만들어 주시오 그랬답니다. 그래서 총 직원이 26명밖에 안 되는데 상무 자리를 하나 더 늘렸어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중하위 공무원 퇴직자 출신 하나가 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전 직장에서,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어디 산하기관에 한번 갔다가 이번이 두 번째인데 첫 번째 간 곳에서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감사원에서 해임 권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솜방망이 처벌로 정직 2개월로 줄인, 그래서 신문에도 오르내리고 했던 사람인데 전임지에서 3년 임기 마치고 이제 이 자리로 없던 상무자리 만들어서 왔답니다. 하는 일은 아마 뭐 공무원들 심부름하는 거겠죠. 밥 사고 술 사고. 전 무슨 일까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올 6월 7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세월호 때문에 나라 바꾸자 뭐 하자 온통 그럴 때 여전히 이런 일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한테 제가 권합니다. 이런 하나만한 너무나 당연한 공청회 하지 말고요. 조금만 관심 있게 들어보면 제가 방금 거래한 예로 든 사례들 많거든요. 그런 거 실질적으로 고쳐나가는 것, 그게 바로 개혁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간 여기까지 하겠고 몇 가지 안내 말씀과 함께 오늘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게시판에 보니까 캐밀러스님께서 아마 이분도 지난번 에피타프님처럼 뭐 키보드에 문제가 있는지 영어로 의견을 주셨는데 얼핏 보니까 민주 원칙의 진정성 또는 진실성을 눈앞의 잠깐의 정치적 이익과 바꿔서는 안 된다. 뭐 야당에게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도 있는 의견이라고 봅니다. 키보드 사정이 안 좋은데도 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머지 분들 좋은 말씀들, 청실홍실 이런 분들 소개 못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내일 노무현재단 학술 심포지움 때문에 내일은 김용민 PD가 제 대신에 진행을 할 거고요.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여기